자본 회로의 어떻게 보면 장기적 경제 성장은 왜 이윤의 경제학으로 결정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의 저자 한지원입니다. 오늘은 3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3부에서 경제성장과 위기를 설명하는 경제학의 여러 이론들을 비판해 봤는데요. 이번 강연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특히 자본론 2권에 있는 마르크스의 자본순환론으로 경제 성장과 위기 또는 경기 변동이라고 불리는 여러 경제 현상들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강의하고는 좀 다르게 실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보다는 마르크스가 어떤 식으로 경제 성장과 위기의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다소 이론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마르크스의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판서 중심으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 가장 한번 단순하게 시작을 해보죠. 자본주의 경제가 시작을 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자본주의는 당연히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죠. 화폐를 가지고 뭘 할까요? 생산을 합니다. 노동자를 고용하기도 하고 생산에 필요한 여러 설비들을 또한 투자를 하기도 하죠. 생산을 해서 뭘 만들죠? 바로 상품을 만듭니다. 상품은 판매를 해서 다시 화폐로 되돌아옵니다. 화폐, 생산, 상품, 다시 화폐.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바로 경제죠. 그래서 이런 말도 하잖아요. 경제가 잘 돌아간다.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게 바로 이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죠. 그냥 돌아가는 걸까요? 막 돌아가나? 아닙니다. 화폐에서 생산을 갈 때도, 생산에서 상품을 갈 때도, 상품에서 화폐를 갈 때도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시작부터 해볼까요? 화폐에서 생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야 되죠. 우리 사업하실 때도 그냥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모아야 됩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이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에 지체가 있는 거죠. 생산 과정에서도 당연합니다. 돈 갖고 그냥 바로 노동자들 고용하고 설비 사면 바로 그냥 상품이 나오는 게 아니죠. 생산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체가 있죠. 상품 생산하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주세요 다 사나요? 아닙니다. 상품이 실제 판매돼서 화폐로 돌아오기까지도 시간 지체가 걸립니다. 그래서 화폐로 시작해서 다시 화폐로 오는 과정들은 각 화폐 생산 상품 단계에서 지체를 겪기 때문에 이 회전은 바로 도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거죠. 여러 이 시간 지체들을 합친 게 바로 회전 속도라는 겁니다. 회전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회전에 걸리는 시간 또는 단위 기간 동안에 몇 번이 도는지를 회전 속도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경제가 성장한다, 경제가 정체했다라고 했을 때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뭘 설치하는 거예요? 계량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여기다 계량기를 설치해 놓고로 이쪽에 이 흐름이, 가치 흐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얼마나 많은 가치가 실제로 흐르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경제성장, 경기를 측정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히 여기다 계량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마르크스 이론에서는 이 흐르는 과정들이 전체가 뭐였죠? 바로 노동입니다. 화폐가 생산해서 생산 과정을 통해서 상품으로 올 때 뭘 합니까? 여기서 바로 노동을 추출하는 겁니다. 설비를 통해서 노동을 추출을 해서 상품을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존재하는 건데요.
화폐로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생산에 투입되고 노동을 추출해서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처음에 시작했던 것보다 더 많은 가치가 흐를 겁니다. 예, 예. 판서가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낙서가 되기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화폐의 가치보다는 생산 과정을 통해서 노동을 추출한 후에 상품의 가치는 당연히 큽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흐르게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그러면 계량기의 속도를, 계량기가 좀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해법이 여기서 바로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 해법은 뭐냐면 계량기 흐름을 빠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회전 속도를 높이면 됩니다. 단위 시간이 얘는 1년이다. 1년에 한 바퀴 돌았는데 1년에 두 바퀴 돌면 1년 동안 계량기에 기록되는 숫자는 2배로 늘겠죠. 경제가 2배 성장하는 겁니다. 반대로 시간이 회전 속도가 반으로 감소하면 당연히 계량기에 찍히는 숫자들도 절반으로 감소하겠죠. 경제가 침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본의 회로, 이걸 이제 자본 회로라고 부르는데요. 자본 회로라고 부르는데 이 자본 회로에서의 경제 성장은 얼마만큼 노동이 빠르게 순환하는가, 얼마나 빠르게 순환하는가가 첫 번째입니다. 요거 말고도 두 번째가 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잠깐 앞에 설명에서도 느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바로 추출되는 노동이 더 많아지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이유죠. 똑같은 1년에 한 바퀴를 돌더라도 추출하는 노동이 2배가 되면 계량기에 찍히는 숫자는 2배가 될 거예요. 회전 속도가 2배가 되는 것과 한 번을 돌더라도 추출하는 노동이 2배가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에서는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이 회전 속도를, 마르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회전 속도를 높이는 걸 뭐라고 해? 바로 이게 경기입니다. 경기가 잘 돌아가네. 경기가 팽팽 도네. 와, 팽팽 돌아가. 라고 하듯이 실제로 이 회전 속도를 높여서 계량기에 찍히는 숫자, 경제 성장을 높이는 것을 경기 팽창, 내지는 경기가 잘 돌아간다. 경기가 안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좀 더 많은 노동을 추출해서 한 번을 돌아도 좀 더 많은 노동이 흐르도록, 많은 가치가 흐르도록 만드는 걸 바로 이거를 경제의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회전 속도의 변동을 경기 변동이라고 부르고요. 이해되시죠? 경제 성장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경제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좀 더 많은 노동을 추출하는, 얼마나 많은 노동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이고, 경기 변동은 이 회전 속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회전 속도를 얼마나 늘리냐, 줄어드냐 했기 때문에 좀 더 단기적인. 자, 그래서 경제와 경기의 차이가 이 자본 회로에서, 이 자본 순환의 회로에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이 경기 변동부터 한번 알아보죠. 이 회전 속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전 속도를 높이려면 간단하죠. 이 지체되는 속도를 줄이면 되죠. 경기를 좀 더 빠르게 돌리게 하려면 이 지체되는 속도를 줄이면 당연히 더 빨리 돌 겁니다. 이 지체 시간이 바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지체되는 속도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와 관련해서 아주 실물적인 흐름들이 있죠. 한번 여기서부터 볼까요? 자, 상품에서 화폐로 가는 이 속도를, 지체 속도를 줄이려면은 첫 번째,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있어요. 아주 현실에서도 많이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들 지금도 쓰고 있는 거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처럼 실제로 외상 구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은 돈이 없지만 나중에 줄게. 하지만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나중에 줄게 하라고 외상으로 구매하는 거야. 신용 구매를 하는 겁니다. 신용을 통해서 신용 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신용 구매를 하게 되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신용카드, 일상적으로 신용카드도 있지만 또 주택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있고요. 주택이나 자동차처럼 가격이 비싼 상품의 경우는 당장 현금을 주고 구매하려면 엄청 오래 걸릴 거야.
집 같이 살려면 평생을 걸려도 한 채도 못 살 겁니다. 그래서 주택 담보대출이라는 게 있고 신용카드와 같처럼 당장 현금이 없다 하더라도 신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즉 신용을 통해서 상품에서 화폐로 좀 더 빨리 나가도록 실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화폐에서 생산으로 가는 이 과정을 지체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도 신용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또한 신용인데요. 이때 필요한 신용은 기업 대출이죠, 대표적으로. 기업이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해줘서 기업이 자기 인유만으로 생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 아이템이 있습니다. 가서 딱 대출 창구에 가서 설비 자금 또한 운용 자금들을 실제 빌려서 당장 화폐 그만큼의 현금이 없다 하더라도 투자와 고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실제 사업의 생산에 필요한 신용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지체 속도를 줄이게 되는 거죠. 지체 속도를 줄여서 회전 속도를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로 이런 것도 경기 정책이에요. 실제 자본주의에서 돌아가는 경기 정책을 보시면은 경기와 관련된 조치면 이 신용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정부 정책이. 바로 통화정책이죠. 통화정책이란 정부가 정책금리를 정함으로 인해서 이 신용을 팽창시키거나 신용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경기가 너무 과열된 것 같아. 우리 필요 이상으로 너무 빨리 돌아가. 그럼 금리 인상이 되죠. 요즘처럼 경기가 침체돼.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리 낮춰. 코로나19 이거 완전히 엉망이야. 제로금리. 금리 낮춰서 마음껏 신용을 갖다 쓰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돌리자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이라는 것들은 이 경기 변동을 조정하기 위해서 신용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정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금리나 금리 정책으로 이런 것들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의 지체를 줄이는 것인데 생산 과정에서의 지체를 줄일 수도 있겠죠. 설명 안 했지만 생산 과정에서 지체를 줄일 수도 있는데 이건 정책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공장에서 어떤 정부 정책이나 어떤 뭐 한다고 이렇게 생산 속도가 줄진 않죠. 생산 속도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생산 과정에서의 지체를 줄이는 것은 기술 혁신입니다. 기술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경기 변동의 정책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 변동을 하게 되는데 경기 변동에 실제로 대응을 하고 되는데요. 자, 그럼 경제 성장에 필요한 건 뭘까요? 이걸 회전 속도를 높이는 것들은 실제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편향을 있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경제 성장은 장기적이고 경기 변동은 단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정책적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지체 속도를 아무리 줄여도 신용을 늘려도 실제로 추출되는 노동이 크게 증가를 하지 않으면 이 회전 속도만 막 늘려서 실제로 성장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회전 속도만 무한히 늘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변동은 여러 가지 조건의 변화에 의해서 실제로 변화가 될 때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실제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상품에서 화폐로 갈 때 신용이 부족하다, 신용만으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실제 재정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 과정을 실제로 투자나 어떤 상품 과정에서 신용 정책만이 안 되겠다라고 하면 재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재정을 사용해서도 회전 속도를 높이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돌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속도의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속도의 상한선을 넘어서는 게 결국은 노동을 더 많이 추출을 하게 되는 거죠. 노동을 더 많이 추출하거나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생산에 걸리는 지체 속도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에 실제 필요한 지체 속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더 많은 노동을 투자하기 위해서 즉 장기적으로 이 자본이 순환 회로에서 흐르는 노동의 양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동을 추출해야 되고 그건 뭐예요? 우리가 2부에서도 1부에서도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거 바로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예요. 투자. 좀 더 많은 노동을 투자하는 거 경제 성장이 필요한 건 바로 투자라는 겁니다. 자본 투자죠. 이게 바로 자본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은 투자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단기적인 경기 변동은 신용이나 재정 같은 정부 정책을 통해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지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체가 됐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 있어요.
이 지체가 됐을 때 발생하는 현상들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아주 좀 비유를 하자면은 물이 흐르잖아요. 자, 이게 흐른다고 했으니까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물이 흐르는데 물이 흐를 때 댐을 맞아. 물이 흐르는 게 지체되는 거죠. 물이 흐르는 게 지체되는 거야.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뭐가 생겨? 저수지가 생기죠. 웅덩이, 커다란 웅덩이가 생깁니다. 그걸 영어로 뭐라 부를까요? 스톡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실제. 한번 스톡 찾아보시면 저수지라고 나와요. 저수지라고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본 회로에서 자본의 순환에서도 지체가 될 때마다 저수지가 생깁니다. 스톡이 쌓인다는 거죠. 화폐 쪽에서 지체가 돼서 저수지가 생기는 걸 뭐라고 부를까요? 이걸 바로 금융 스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상품 쪽에서 지체 때문에 저수지가 생기는 걸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 많이 쓰는 거죠. 바로 이게 재고 스톡이에요. 자, 근데 하나 차이. 이 상품 쪽의 스톡과 화폐 쪽의 스톡하고 다르게 생산 쪽의 스톡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생산 쪽의 스톡은 지체가 되기 때문에 막 스톡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생산 과정에 걸리는 지체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스톡을 쌓습니다. 우리가 설비를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을 늘리려고? 생산을 좀 더 오래 만들려고 설비를 늘려요? 아니죠. 기계를 투입하고 자동화를 하고 하는 이유는 생산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지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생산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생산 자본의 이 생산 쪽의 스톡은 생산 스톡은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른 거예요. 전혀 성격이 나머지 스톡은 지체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이 생산 스톡은 지체를 줄이고 좀 더 많은 노동을 추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격이 전혀 다르죠.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고 이 생산 스톡을 쌓으면 경제가 그래서 좀 더 성장에도 노동을 추출하는 데도 실제로 회전 속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좀 본질적인 스톡인 거죠. 또한 생산 스톡엔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마르크스는 이 생산 쪽에 있는 스톡을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고정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왜 고정자본일까요? 자, 보시죠. 화폐 쪽의 스톡은 지체돼서 쌓이는 거기 때문에 이 지체가 풀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흐르는 거예요. 재고 스톡은 지체가 풀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화폐로 흐르는 겁니다. 하지만 생산 스톡은, 생산 쪽에 있는 스톡은 흘러? 막 기계가 흘러가? 아니죠.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고정. 이 회로를 돌리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힘이기도 하고 또한 실제로 흐르는 것이 플로우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정자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쪽은 흐르니까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유동이죠, 유동. 회계에서도 이렇게 씁니다. 재미난 거는 마르크스가 썼던 이 개념이 회계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이라고 부르고 이걸 고정자산이라고 부르죠. 회계적인 개념이 사실은 마르크스 자본론 2권에 있는 이런 자본회로, 자본순환에서 쓰였던 기본 개념들을 굉장히 가져다 쓴 것들이 많습니다. 책에서도 회계적 개념이 어떻게應용되는지에서 썼는데 오늘 이 시간이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자본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실제 편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한번 경제현상들을 설명을 해보죠. 실제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경제현상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자, 한번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번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 상황을,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19입니다. 17강에서 책이 17강에 있고 아마 이 강의에서도 끝때쯤에 한번 다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맛보기로 회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코로나19를 한번 가져다 볼게요. 자, 위에서 한번 좀 더러우니까 좀 한번 깨끗하게 지우고 한번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말했듯이 화폐, 생산, 상품, 화폐로 가게 되는데요. 화폐로 가게 되는데
화폐로 갑니다. 이게 이제 경기가 흐르는 거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지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금융 스톡이 쌓이고 여기는 재고 스톡이 쌓이고 이 생산 과정에서는 좀 더 빨리 시간 지체를 줄기 위해서 뭐 설비 스톡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고정 스톡이라고 고정 자본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고 이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흐르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다 이제 계량기를 설치하고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얼마나 빨리 가는지를 두고 우리가 경기를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경기가 변동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노동이 실제로 추출되는지에 따라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자본순환 회로를 통해서 이 자본순환을 통해서 한번 실제 경제 현상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경제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한번 훨씬 더 직관적으로 또한 노동 가치론에 입각해서 실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빵 터졌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짜잔, 예. 첫 번째, 화폐에서 생산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되면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경제 전체가 얼어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상황에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계지가 아니야. 야, 다들 뭘 하고 있죠? 우리 실제 했던 거잖아요. 처음에 이런 식의 어떤 급격한 사건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실제 경제 활동을 직접적인 경제할 수 없는 사건이 되면 사람들이 뭘 찾습니까? 뭘 찾아요? 현금이죠. 다 현금을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나가질 않아요. 상품에서 화폐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왜? 이게 소비가 안 되니까. 소비할 게 없어요. 다 거리두기 때문에 예전에 하던 여행이라든지 어떤 여행을 비롯해서 대면 업무라고 대면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쫙 얼어붙습니다. 여기도 안 돼요. 안 흐르겠네요. 회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회전이 안 돼요. 회전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 시간 지체가 늘어나면 무엇이 증가한다? 스톡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화폐 스톡이 엄청나게 폭증을 하는 겁니다. 폭증을 해요. 화폐 스톡이 폭증을 하는 거예요. 화폐 스톡이 폭증을 하고 당연히 재고도 쌓입니다. 다양한 때로 재고가 쌓이고요. 재고 스톡도 증가를 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정부는 아주 기본적인데 모든 세계의 정부들이 취하는 정책은 이 자본 회로만 가지고도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뭐냐면 정부가 취하는 정책은 하나입니다. 이걸 돌리는 거예요. 다시. 그죠? 강제로 돌려야겠죠. 강제로 돌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피는 걸까요? 첫 번째, 이 부분에서 뭘 하게 되죠? 기업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코로나 특별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특별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야, 뭘 해? 투자해.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해. 내 돈 저리로. 아주 장기간에 뭐 신용이 낮다 하더라도 대출해 줄게. 기업 특별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200조 넘는 돈이 여기에 투자가 됐습니다. 자, 생산이 안 돼. 이 체회로가 멈춰버렸어. 이 과정에서 뭘 할까요? 예, 정부가 뭘 했을까요? 생산이 중단되지 않도록 생산 다 폐업하고 때려칠래 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바로 정부가 했던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고용유지 지원금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면서 고용 생산을 유지해라. 당장 경기가 어렵다. 고용 유지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라고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또한 꽤 많은 돈이 10조 넘는 돈이 투입됐죠. 자, 안 돼. 상품에서 화폐를 안 나가. 다들 소비를 안 해. 이거 좋아. 요즘 논란이 되는 거죠? 자, 상품에서 화폐로 나가도록 밀어붙이는 겁니다. 나가! 화폐로 나가도록 소비하도록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예. 말도 많고 탈다 많은 이게 바로 재난지원금입니다. 소비지원금이죠. 재난지원금은 저축하라고 한 게 아니죠. 소비하라고 한 거예요. 소비지원금이었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자본회로를 이해하면은 모든 세계의 정부들이 기본적으로 왜 비슷한 정책을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생산에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고 상품에서 화폐로 나가도록 소비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이 정책은 이름만 다를 뿐 세계 모든 정부가 똑같이 사용하는 정책입니다. 어느 나라 정부나 다 이 세 가지 세트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왜 이 세 가지 세트인지를 이해하려면 마르크스의 자본회로를 이해하면 금방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실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난 게 이 자본회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경제 현상들을 또 하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떤 현상을 이해할 수 있냐면 바로 금융 부분이 이제 팽창을 했을 때 일입니다. 팽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요. 자, 정부가 지원금을 막 이렇게 줬어요. 줬는데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게 돈을 넣긴 했는데 정부가 막 여기 다 때려 넣긴 했는데 이게 잘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모르겠다는 거야. 사람들이 불안해 계속. 그래도 불안해. 정부가 진 돈으로 다 소비를 게 아니라 자기가 기존에 소비했던 걸 줄여. 기업 대출 받은 걸로 다 철비를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현금을 확보해. 응? 현금을 확보해 기업들도. 실제로 예전에 있던 현금보다 정부는 저금리 정책으로 더 많은 대출을 해주고 또한 정부가 재정으로 더 많은 현금을 사업 방향에서 두드려 넣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합니다. 이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을 하는데 화폐 스톡이 더 커지는 거예요. 계속 안 돌아가니까. 실제 생산을 줄였기 때문에 재고 스톡은 관리가 되기 시작했어.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기 와서 다 써요. 지체가. 시간 지체가 되니까 당연히 경기는 그렇게 생각만큼 살아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때려 넣었지만 안 돼요. 하지만 그만큼 화폐 스톡이 커지는 거죠. 팽창을 해요. 자, 화폐 스톡이 커지면서 즉 금융이 팽창을 하면서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이건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어떻게 마르크스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표현인데 이렇게 팽창하는 걸 뭐라 그럴까요? 우리 신문 기사에 많이 나오는 돈. 이게 바로 부동 자금이죠.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부동이에요. 말 그대로 부동이에요, 부동. 부동하기 때문에 스톡이 쌓이는 겁니다. 부동하기 때문에 스톡이 쌓이는 거. 이걸 바로 부동 자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동 자금이 늘어나는 거죠. 이 부동 자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바로 금융 자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금만 갖고 있는 건 막 현금을 쌓아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자도 거의 뭐 제로야. 이거 뭐 현금 가치가 이게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이 현금의 대응, 즉 다시 말해서 금방 현금화할 수 있지만 바로 현금화가 언제든 가능하지만 그 현금으로 갖고 있는 현금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그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어떤 대응 자산들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실물 자산 땡이야 땡 여기는. 그죠? 안 가는 거니까요, 당연히. 그냥 특별한 금융자산들을 찾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세 가지죠. 당연히 첫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불패. 항상 대한민국 이래 불패의 신화를 기록하고 있는 부동산이죠. 두 번째 뭘까요? 주식입니다. 주식이에요. 세 번째 뭘까요? 최근 들어서도 나왔던 정말 해괴한 상품. 바로 비트코인 같은 흔히 말하는 암호화폐 자산이죠.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그런데 우리가 3부의 첫 번째 시간에 배웠죠. 3부의 첫 강에서 얘기했듯이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가공자산입니다. 실제 자산의 가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기대 수입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거죠. 미래의 기대 수입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한선이 있어? 없어요.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가공자산은 실제 토대보다 미래 수입에 대한, 미래 청구권에 대한 기대이기 때문에 상한선이 없고 그만큼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부동자금에 대응해서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들어가는 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냥 커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대응하기 위해서. 물론 이 비트코인은 사기죠? 예, 우리 2강 3강이었나요? 예, 3강에서 했듯이 이건 사기. 어차피 사기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전형적 가공자본이고 이건 사기죠. 자, 이런 가공자본이 팽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현재 현상인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엄청난 화랑을 부동자금의 덕분에 팽창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 특히나 이런 가공 쪽 자산에 쌓이느냐? 당연히 그만큼 신축적이기 때문이다. 기대에 호응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실제적인 가치가 아니라 기대에 호응해서 커지기 때문에 그런 기대에 호응해서 커질 수 있는 자산들이 커지는 거예요. 또한 바로 현금화가 언제든 가능한 자산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커지는데 자, 여기서 팁. 마르크스의 자본 회로를 정확히 이해하면 부동산이나 주식이
어떻게 될지 대해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간단해요. 스톡이 커진 이유가 뭐예요? 화폐의 지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체 시간이 짧아진다는 건 어떻게 된 걸까요? 쭉쭉쭉 나간다는 얘기죠? 나간다는 얘기예요. 나가면 부동산이 줄어들어요. 부동산이 줄어든다는 거는 당연히 그에 대응하는 자산도 가치가 가공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축축축 줄어들게 되는 건데요.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언제 지체 시간이 줄어들까요? 간단하죠. 돌면 줄어드는 겁니다. 경기가 살아나면 다시 자본이 순환하기 시작하면 회전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면 지체 시간이 늘고 지체 시간이 늘면 금융 스톡이 감소를 하고 금융 스톡이 감소를 하면 가공적 자산이 축소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공자산은 설명은 그 당시에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가공적인 만큼 빠질 때도 굉장히 아주 난폭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시장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 폭락이나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떤 큰 변동, 뭐 서울이야 좀 다르겠지만 지방이나 이런 근거 없이 커진 데들 같은 경우는 더 빠르게 폭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르크스의 자본순환론을 이해하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19가 일정 정도 뭐 델타 변이 때문에 좀 많이 변수가 생기긴 했는데요. 어쨌건 조금 더 해결이 되는 분위기가 된다라고 시작하면 이게 폭락을 하겠구나 예상을 하셔야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마르크스의 자본순환론을 통해서 이런 경제의 변동 현상들을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좀 다음 장으로 또 한번 가서 다른 얘기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깨끗하게 한번 그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화폐, 생산, 상품, 다시 화폐로 가는 과정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경기 변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궁극적으로 이 회로가 팽창을 하려면 흐르는 노동의 양이 증가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 당연히 추출되는 노동이 증가를 해야 실제로 흐르는 양이 한 번에 흐르는 양 자체가 크게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동 추출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여기 있는 고정자본 설비 스톡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이 고정자본, 설비 스톡, 고정자본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많은 노동을 추출할 수 있는 거죠.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자, 뭐 지나가는 김에 잠깐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흐르는 건 노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노동 가치로 했다면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자본회로라고 불렀어요. 자본의 순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노동을 자본이 지휘하기 때문이고 반대로 해서 노동은 추출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노동자들이 난 노동을 할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본이 노동을 착취해야 돼요. 노동을 추출해서 착취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 사회죠. 그래서 흐르는 건 노동이지만 실제로 순환하는 건 자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본회로가 더 정확하다는 말이에요. 마르크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흐르는 건 노동이지만 회로는 자본이다. 자, 그게 자본주의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자, 어쨌건 이 노동을 늘리려면 고정자본을 늘려야 됩니다. 좀 더 추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고정자본을 늘려야 되죠. 그럼 고정자본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정자본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투자를 더 많이 해야죠. 화폐에 투자할 때 좀 더 많은 화폐가 나가서 예정보다 나가서 고정자본을 늘려야 돼. 상품에서 화폐로 가는데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 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아까는 여기서 이제 그리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해서 그리지 않았지만 사실 상품에서 화폐로 갈 때 이 화폐에서 바로 다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화폐로 가지만 이 출발하지 않는 중간에 새는 것들이 있어요. 중간에 새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마르크스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사치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사치.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투자 강원에서 무슨 이렇게 강원랜드 같은 곳에서 도박을 많이 한다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런 예를 들면 정말
이런 생산의 확대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소비재들이 있습니다. 하치의 소비재들이 있고, 소비재들이 있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것들이 또 하나 있는데 이렇게 빠지는 것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해외 유출이에요. 해외 유출. 국부 유출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해외 유출도 있습니다. 이걸 좀 국민 경제라고 보자면 아예 밖으로 빠져가는 거지. 밖으로 빠지는 거 예를 들면 저 뭐 해외 나가서 뭔가 돈을 다 비밀리 해갖고 밖으로 뺀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이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돌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게 정부 부분이에요. 정부 부분인데 왜 정부 부분이 세 번째냐면은 화폐가 생산되고 생산한 상품이 되고 상품이 화폐로 되는 게 이게 자연적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유지가 되려면 시장이 있어야 되고 시장에 필요한 제도들이 있어야 되고 시장에 필요한 제도들과 동시에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공권력이 필요합니다.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는 자연에서 생성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이 소유권 제도를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건데요. 그래서 정부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정부 부분이라는 건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인 겁니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정부인데 이건 시스템의 유지 비용이지 이 안에서 흐르는 노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죠? 경찰, 군대, 뭐 각종 행정에 필요한 정부 행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들 등 이런 정부 부분의 비용들은 사실은 이 시스템 유지와 관련된 거지 이 안에 흐르는 양은 관계없습니다. 반대로 이 안에 흐르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정부 부분으로 빠져야 되는 거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노동은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다 유지해서 해야 되는데 이 양이 늘으면 안에 흐르는 양은 당연히 줄겠죠. 너무 빠릅니다. 정부 부분이 경찰하고 군대 행정이 부패했어. 막 다 헤쳐먹어 자기들끼리. 누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나라에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고. 뭐 그런 현상이 실제 나타나고 저개발 국가나 이런 나라들 보면 많이 나타나죠. 각종 부패 비리로 인해서 엄청 많이 빠지는 겁니다. 또 하나 전쟁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인데 어떤 전쟁 상황이나 어떤 특별한 군사적인 대치 상황 때문에 실제 수많은 군인을 유지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진짜 생산적인 소비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많이 사용할 때는 당연히 더 많은 부분이 빠집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부패를 없애는 것, 이게 경제 성장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보 부분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이 부분의 안에서 그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전쟁이나 어떤 부패 이런 것들을 사실 방지하는 것 자체가 경제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빼고 실제로 더 많은 노동을 실제 투자를 위해서 진입시켜야 됩니다. 투자를 좀 더 이것들 빼고 좀 더 많은 노동을 실제 투자를 위해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실제 자본 투자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자본 투자로 이어져야만 흐르는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치라든가 해외 유출, 정부 부분의 비효율성 이런 것들을 줄이고 좀 더 많은 것들을 투자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건데 물론 투자로 연결시키는 것들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고 또 뭐 다른 자본의 복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생산에 필요한 노동 능력의 복구, 그죠? 우리 배웠던 2부에서 배웠던 노동 능력의 복구나 자본재의 복구를 위해서 또 필요할 겁니다. 뭐 그런 것들 다수 같은 이런 것들이 넘어가서 다시 더 고정 자본을 늘리고 노동을 더 많이 추출해야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주류 경제학에서도 우리 이전 강의죠. 신고전파 경제학 비판할 때도 잠깐 다뤘었는데 그래서 장기적 경제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첫 번째 뭐예요? 고용이 늘어야 되죠. 일자리 늘어야 돼요. 그래서 일자리 하는 거잖아요. 인구의 더 많은 수가 노동이 추출돼야 돼. 두 번째 투자죠. 당연히 생산적인 자본 투자입니다. 자본 투자가 늘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를 위해서. 세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뭐 기술 혁신인 거죠. 기술 혁신을 통해서 지체 시간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많은 노동이 좀 더 똑같은 자본에 좀 더 많은 노동을 추출할 수 있도록 기술 혁신하는 겁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인 성장에 필요하다라고
보통 경제학을 얘기하는 건데 마르크스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같은 얘기를 좀 더 어떻게 보면 명쾌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가면서 이 자본 회로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필요한 것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자, 중요한 게 하나가 또 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한 게 있냐면은 아까 흐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있어서 이 고정자본을 중심으로 한번 느껴볼게요. 이 고정자본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니까 이 생산 부분을 중심으로 봤을 때 두 가지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첫 번째, 고정자본이 좀 더 많은 노동을 흘려보내야 돼. 회전시켜야 돼. 회전과 관련된. 고정자본이 좀 더 같은 시간에 많은 노동을 회전시킬 수 있다는 걸 뭐라고 할까요? 자본당 노동이 늘어나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 저번 강의에서도 배웠는데 바로 이걸 자본 생산성이라고 부릅니다. 고정자본의 수용을 봤을 때. 또한 생산성이 되고 노동에 추출되는 노동이 늘려면 뭐가 증가해야 돼? 자본 스톡 자체가 증가를 해야 되죠. 고정자본 스톡 자체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자본 생산성이 증가해야 되고 자본 스톡이 증가를 해야 돼요.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바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인 겁니다.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에요. 그런데 자본 생산성을 이윤율이 일정할 때 우리가 좀 배웠었는데, 자본 생산성의 표현이 뭐죠? 자본 생산성이 증가한다. 저번 시간에도 배웠는데 자본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게 뭐예요? 이윤율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본 스톡이 증가하려면, 고정자본 스톡이 증가하려면 뭐가 늘어나야 돼? 자본가가 뭘 갖고 투자를 할까요? 뭘 갖고 투자해요? 당연히 이윤이죠. 이윤 자체가 증가를 해야 자본 스톡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성은 이윤율 상승과 이윤의 증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장기적인 경제 성장률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윤율이 하락하고 결과적으로 이윤도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연히 경제 성장은 지속되기 어려워요. 반대로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억지로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이윤율이 하락할 때 뭘 해야 돼? 뭘 하면 돼? 이윤도 하락하는데 빚으로 때우는 게 있죠. 아까 빚으로 때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빚으로. 자본 투자는 억지로 늘리는 거예요. 이윤에 기반하지 않고 그냥 억지로 늘리는 건데, 아까도 봤듯이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장을 할 경우엔 나중에 커다란 경제 위기를 맞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자본 회로의 어떻게 보면 장기적 경제 성장은 왜 이윤율의 경제학으로 결정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상이 우리가 자본순환론을 한번 쭉 살펴본 건데요.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 현상들을 특히 최근에까지도 한번 보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노동가치론에 입각해서 또한 자본의 순환이라는 개념으로 경제 현상들,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경기 변동을 파악할 경우에는 좀 더 명확하게, 또 실제 그 뒷면에 경제의 어떤 변화의 뒷면에 숨어 있는 일들을 좀 더 잘 볼 수 있는데요. 자본은 이권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4부 역사 법칙을 이야기할 텐데요. 역사 법칙에서는 왜 이윤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이 자본순환의 회로가 지속해서 유지하는 게 왜 어려운지, 어떤 어려움에 부닥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자본의 과잉과 노동의 과잉, 인구의 과잉을 다루게 될 텐데, 결론으로 다음 시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